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고 지나갑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폭설이 시야를 가립니다. 박순덕은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서 약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하얀 가루약이 눈밭에 흩어지며 사라져갔습니다. 저 멀리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미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양원 경비가 달려와 순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보호자분은 어디 가셨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간 차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순덕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순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놈들은 모를 겁니다. 이 모든 게 제 계획이었다는 걸.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하루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박순덕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잡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40년간 중부시장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순덕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지혜를 위한 아침상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미역국을 담은 뚝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와르르 떨렸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흩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또 그러시네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자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들 재훈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재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혜는 팔짱을 낀 채 순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 대신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미안해. 손이 자꾸 떨려서. 지혜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깨진 파편에 베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중부시장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밀가루 포대를 나르던 젊은 날이었습니다. 손이 굳고 거칠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아들만 잘 되면, 그것만이 순덕의 전부였습니다. 25억짜리 이 아파트도 그렇게 모은 것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침내 손에 넣은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서랍을 잠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순덕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항상 안방 서랍에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서랍 열쇠 어디 있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주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중요한 서류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내 집 서류인데. 순덕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순덕은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기 재산인데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덕은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사진첩이 서랍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 서랍도 이제 잠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 후였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던데 드라이브나 갈까?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재훈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공장 일로 정신없다며 주말에도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오늘은 웬일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순덕은 속으로 이상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로 갈 건데? 재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요. 경치 좋은데 드라이브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지혜도 같이 갈 거예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재훈이 운전석에 앉았고 지혜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재훈과 지혜는 앞에서 가끔 눈빛을 주고받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인적도 드물어졌습니다. 양옆으로 산이 펼쳐졌습니다. 순덕은 이 길이 낯설었습니다. 재훈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백미러로 순덕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경치 좋은 곳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순덕은 잠든 척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고개를 창문에 기댔습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잠든 사람처럼 보이도록. 얼마 지나지 않아 앞좌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 거 알지? 이번 달 넘기면 당신 공장이고 내 가게고 전부 압류 딱지부터.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아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저렇게 멀쩡히 계시는데 요양원에 그냥 버리는 게 맞나 싶어서. 지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어제도 그릇 깨뜨렸잖아.
밤마다 헛소리하고 저러다 가스불이라도 켜놓고 나가면 그 25억짜리 아파트 홀라당 태워 먹는다고. 치매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요양원이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지 뭐. 여기가 천국이지. 우리도 숨통 트이고.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오는 건. 지혜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자꾸 그래? 벌써 몇 번째야?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우리 앞으로 돌려야 빚 갚지.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끝이야.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거야. 순덕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산 때문에. 25억짜리 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해. 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 전파상에서 산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소형이라 주머니에 쏙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순덕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앞좌석에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글게 날리던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재훈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눈은 계속 쌓였습니다. 저기다. 지혜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요양원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재훈이 핸들을 꺾어 좁은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안에 들어가서 수속 밟고 올게. 날 추우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만 있어야 해. 알았지?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훈과 지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곧 엔진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후진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차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 차에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저 멀리 검은 세단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붉은 미등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보라 속에 버려진 늙은 어미. 순덕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라고. 순덕은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쿵. 눈밭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바지를 적셨습니다.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두 손으로 눈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트 주머니가 뒤집혔습니다. 휴대폰이 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전화기. 순덕은 필사적으로 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움이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곧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구조 수단이었습니다. 눈은 너무 깊었습니다. 쌓인 지 오래된 듯 단단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도 잘 파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손가락이 붉게 변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눈밑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손을 거두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속이라 지나가는 차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놈들이 이걸 노렸구나. 여기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 설령 누가 발견해도 그냥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 중 하나. 그렇게 처리될 곳. 그때 요양원 옆쪽 작은 건물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순덕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빼고 다시 내딛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경비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약한 소리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순덕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가셨어요? 방금 그 검은 차 타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순덕은 대답 대신 비틀거렸습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순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휴, 옷이 다 젖었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경비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덕은 히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비원이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또 고려장이네. 요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늙은 부모 버리고 가는 거. 말세야 말세. 경비원은 혀를 차며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전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예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밥 해야 하는데. 우리 재훈이 배고플 텐데. 경비원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그 차는 이미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효자라니까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벽에 걸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유기예요. 순덕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경비원이 112를 누르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여기 요양원 앞에 노인분이 버려져 계세요. 가족들이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 경기도 외곽 청솔 요양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경비원이 순덕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따뜻하게 있다가 같이 가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곧 올 거예요. 착한 아들이에요. 경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순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담요를 더 꽉 감쌌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다. 이제 두 번째 수순이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눈밭을 밝혔습니다. 경찰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고 들어온 곳이 여기죠? 젊은 경찰관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덕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밥 안 먹었어요. 배고플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가 슬픔으로 변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인데. 경찰관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따뜻한 데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보호자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경찰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열선 시트가 따뜻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길. 이제 놈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진짜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기가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막이 오른다.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재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순덕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지혜가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오늘 제가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순덕은 의아했지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기도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쇠맛 같기도 하고 쓴 약을 억지로 삼킬 때 나는 그런 비릿한 맛이었습니다.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국물을 삼키지 않고 입에 머금었습니다. 지혜야, 국이 좀 이상한데 맛이 왜 이래? 지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간을 좀 잘못 맞춘 것 같네요. 다시 끓일게요. 지혜가 그릇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순덕은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물을 화장실 변기에 뱉었습니다. 물을 틀어 입을 여러 번 헹궜습니다. 그래도 비릿한 맛이 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먹은 국의 이상한 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재훈과 지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재훈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약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 그냥 물에 타면 전혀 몰라. 노인들 먹으면 기력이 빠지고 잠만 자게 돼.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하고.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그 아파트 내 앞으로 돌리지.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재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빚이 얼마인데? 12억이야, 12억.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공장 문 닫는 거야. 내 가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 팔면 빚 다 갚고도 남아. 그게 싫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며 손이 굳도록 일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그 아들이 지금 어미를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지혜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또 국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안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순덕 혼자만의 생존 전쟁.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매일 음식에 약을 탔습니다. 순덕은 매일 그것을 피했습니다. 입에 넣었다가 화장실에서 뱉거나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때로는 베란다 화분에 몰래 부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큰 고무나무 화분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화분에 국물을 조금씩 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무나무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만에 잎이 전부 시들었습니다. 석 주일째 되는 날 나무는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순덕은 죽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른 잎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바스러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독. 그걸 사람에게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순덕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음 날 순덕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중부시장이었습니다.
전파상 앞에 섰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밤새 연습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차례였습니다. 동시에 순덕은 또 다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 일부러 물건을 잃어버린 척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길을 헤맸습니다. 재훈과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약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놈들은 더욱 방심했습니다. 대화를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요양원 계획, 재산 처분 계획, 성년 후견인 신청 계획, 전부 다. 석 달 동안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놈들이 직접 순덕을 요양원에 버리러 온 날. 순덕에게는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경찰차는 시내를 지나 순덕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관이 순덕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맞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웃고 떠들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훈과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젊은 경찰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앞에 혼자 계시던 걸 발견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모시고 가셨다가 그냥 두고 오신 것 같던데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서요. 저희가 잠깐 상담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신 걸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실수했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가족분 맞으세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과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착해요. 효자예요. 집에 왔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분들, 앞으로 조심하세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재훈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재훈과 지혜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지혜가 순덕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언니 미쳤어? 어떻게 돌아온 거야? 경찰은 또 어떻게 불렀어? 전화기도 없잖아. 이게 진짜 치매가 아니라 연기하는 거 아니야?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지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이 다가와 순덕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바지 주머니도 뒤졌습니다. 양말까지 벗겼습니다.
휴대폰 어디 있어? 어떻게 경찰 불렀어? 거친 손길이 순덕의 몸을 훑쳤습니다. 순덕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행히 녹음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훈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손을 걷었습니다. 진짜 노망난 거 맞나 봐. 어떻게 경찰서 번호를 알고 신고를 해? 재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연이겠지. 옛날 사람들은 일일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나저나 여보, 이거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 돼. 며칠만 조용히 있다가 아파트명에 넘기는 날 법무사 오면 도장만 찍게 하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리자. 요양원으로는 안 되겠어. 거기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폐쇄병동.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재훈과 지혜는 안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순덕은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시장 방향이 보였습니다. 40년을 일했던 그곳. 순덕은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50년 지기 친구 미숙에게 부탁해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틀 동안 연락이 없으면 집에 와달라고. 그리고 특정 신호를 보내면 움직여달라고. 순덕은 창문에서 손수건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3번 흔들고 내렸습니다. 다시 3번 흔들었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어딘가에서 미숙이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내일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덕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혜가 아침 먹으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은 멍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또 국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약이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뱉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재훈이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며 지혜만 집에 남았습니다. 순덕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혜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5층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뒤쪽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미숙이 거기 있었습니다. 파지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을 보자 얼른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순덕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미숙은 품에서 신문지로 싼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위조된 각서 원본들, 순덕이 미리 미숙에게 맡겨둔 것들이었습니다. 놈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찢어버린 것들을 미숙이 쓰레기통에서 주워 모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도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장내. 순덕이 말했습니다.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저 사람들 그냥 안 넘어갈 텐데.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내 아들이지만 이젠 아니야.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껴안았습니다. 미숙은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순덕은 서류 뭉치를 꼭 안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5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쌀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쌀을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한 생쌀이 입안에서 부서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씹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씹었습니다.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습니다. 순덕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입에 뭐 물고. 순덕은 와작와작 생쌀을 씹었습니다. 입가에 하얀 쌀가루와 피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밥, 하얀 밥, 맛있어요. 헤헤. 초점 없는 눈으로 지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혜는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아침부터 왜 생쌀을 처먹고 난리야. 미쳤어도 곱게 미치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웃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순덕이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할 것이었습니다. 방심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덕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오는 날, 도장을 찍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2시에 법무사가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재훈과 지혜는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가 자기들 손에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재훈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지혜는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마치 축하 파티라도 가는 것처럼.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지혜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왔다.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재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죠. 사무장은 거실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빚 변제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순덕의 40년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갈 칼날들이었습니다. 사무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가 매도인 란입니다. 어르신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인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명의가 아드님께로 넘어갑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바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지혜가 순덕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인주를 묻힌 도장을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재훈이 순덕의 다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했습니다. 긴장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찍어요. 이거 찍으면 엄마 좋아하는 갈비 사줄게요. 응?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든 손이 서류 위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인감난 위에 도장이 가까워졌습니다. 5cm, 3cm, 1cm.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재훈과 지혜가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한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찍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쾅! 순덕이 도장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재훈과 지혜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재훈과 지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 안 되겠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순덕은 손에 쥐고 있던 도장을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도르르. 도장이 굴러갔습니다. 지혜의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가짜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말투가 왜 그래?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싼 물건이었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진짜 인감도장이 나타났습니다.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지. 너희가 쓴 건 3년 전에 분실 신고한 옛날 도장이야. 이미 효력 없어. 재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도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었습니다. 테이프로 이어 붙인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버리고 이 집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증거들이고.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언니 미친 거 아니었어? 치매라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생쌀도 처먹던 년이 어떻게? 순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친 척이라도 안 했으면 너희가 먹인 그 약 먹고 진짜 식물인간 됐을 거 아니야. 너희가 내 국에 뭘 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약 봉투를 또 하나 꺼내 흔들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보였습니다. 이거 분석해보면 다 나와. 수면제인지 뭔지.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 70 노인을 짐짝처럼 버리고 오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냐? 너희 빚 갚겠다고 내 집 팔아먹는 게 효도야? 그 말에 재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어?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훈과 지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간 중부시장에서 밀가루 도매상을 했어. 사기꾼들 수도 없이 봤지.
계약서 위조하는 놈들도 많이 봤고 너희 같은 한심한 놈들은 처음이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재훈과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상대한 게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40년간 시장 바닥을 헤쳐온 생존자였다는 것을. 순덕은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들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자, 물이 튀었습니다. 재훈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사람이면 내 애미가 내 똥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세월을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먹인 그 약, 그게 뭔지 알아? 식물도 죽이는 독이야. 내 화분에 부어봤더니 일주일 만에 나무가 말라 죽더라.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미숙에게 부탁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경찰을 부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소리도 들렸습니다. 계단 쪽에서 여러 남자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동갑아, 박재훈 어디 있어?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올 거라는 정보를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재훈이 순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나 엄마 아들이잖아. 순덕은 재훈의 손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알아. 내 아들은 그 눈 오는 날 요양원 앞에서 죽었어. 여기 있는 건 내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일 뿐이야. 그리고 현관문을 열러갔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뒤따라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천막이 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녹음기도 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재훈과 지혜도 보았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혐의라고 들었는데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녹음 파일에 제 며느리랑 아들이 저한테 약 먹여서 치매 만들려던 대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서류들은 제 재산 빼돌리려고 위조한 것들이고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약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 노인들 먹으면 기력이 빠지고 기억력 감퇴해. 병원 가면 치매 초기로 진단 나올 거야. 재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지혜의 날카로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재산 관리 우리가 하는 거야.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도 나왔습니다. 요양원에 버리기로 한 계획도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료 경찰관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대화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녹음한 것이라면 정당합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내놔. 박재훈, 오늘이 마지막이야. 사채업자 서너 명이 문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나가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억이에요, 12억. 이자만 벌써 1억이 넘었다고. 오늘 안 받으면 공장이고 뭐고 다 압류할 거예요. 그 소리가 집안까지 들렸습니다. 재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재훈과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경찰서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가면 안 돼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존속살인 미수는 중대범죄입니다.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의 팔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혜가 순덕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잡혀가면 언니도 혼자 남잖아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재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순덕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소리였습니다. 복수가 완성되는 소리였습니다. 재훈이 끌려가면서도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엄마 아들이잖아.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순덕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야. 남의 손에 넘겨서 주체할 수 없게 만들지 않고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가서 죗값 치르고 사람이 돼서 나와라.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경찰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지혜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로 나가며 경찰과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들이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들, 그리고 복수의 증거들. 법무사 사무장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자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봤던 그 복지사 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 궁금했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용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순덕은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저를 속이셨네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였어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옳으신 선택이셨어요. 저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버려지는 노인분들 많이 봤어요. 하지만 어르신처럼 싸우신 분은 처음이에요. 대단하세요.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것을 지키고 싶었고.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순덕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하나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순덕은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주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독은 달랐습니다. 배신당한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었습니다. 당당한 고독이었습니다. 순덕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중부시장 방향도 보였습니다. 40년을 일했던 곳.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거기 가봐야겠다고. 오랜만에 시장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순덕이 새로 심은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에 말라 죽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독약을 부어 죽였던 고무나무 대신 새 생명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덕은 분무기로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 일정 통지서였습니다. 재훈과 지혜의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존속살인 미수죄로 중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약물 검사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조 서류와 사채업자와의 공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최소 징역 5년에서 7년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법의 손에 맡긴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덕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무사했습니다. 순덕이 미리 걸어둔 가처분 신청 덕분이었습니다. 재혼의 채권자들이 달려들었지만 법원이 재산 처분을 막아줬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는 여전히 순덕의 소유였습니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남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친구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떡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떡 쪘다. 같이 먹자. 순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미숙아. 마침 커피물 올려놨어. 두 사람은 베란다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미숙이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좋아. 미숙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순덕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힘들었지. 그날 밤, 재훈이가 내 전화 끊던 그 소리. 뚜뚜뚜.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 순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미숙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요양원 앞에서 꺼냈던 그 녹음기. 배신의 증거를 담았던 것. 복수의 도구였던 것. 순덕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닫았습니다. 이젠 됐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정리된 거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분노도, 배신감도, 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순덕아, 시장에 언제 나올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싶대. 순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나가려고. 오랜만에 밀가루 냄새 맡고 싶더라. 미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거기가 내 자리야. 40년 동안 지킨 자리.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시장 방향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곳, 사람들의 온기가 넘치는 곳, 순덕이 살아온 증거가 있는 곳. 내일은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숙이 떠나고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잘 버텼어.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순덕은 베란다에 나가 철쭉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꽃잎이 석양빛에 물들어 더욱 선명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난 생명이었습니다. 순덕도 그랬습니다. 배신과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70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냥 박순덕이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누구를 위한 존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한 사람. 순덕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인생의 맛 같았습니다. 쓰디쓴 배신도 겪었지만 달콤한 승리도 맛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덕의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별이 떴습니다. 반짝이는 별빛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야지. 사람들을 만나야지. 옛날 자리에 서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7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살아야 할 날들이 많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이가 몇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이 바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순덕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이 평화로운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순덕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세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인생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